질문이나 지의가 있는 분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시작하는 건 뭐 3분 일 수도 있는데요. 끝나는 건 무조건 6시 10분 끝내야 됩니다. 안 끝나면 제가 혼나기 때문에 일단 6시 10분에는 무조건 끝나는 걸로 하고 진도를 나갈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그 캐트는 선생님 그 발표에 대해서 지정 토론을 맡아주시는 이제 연세대학교의 이정호 선생님한테 토론을 갖도록 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토론 맡은 이성호라고 합니다. 발제 제가 받았던 발제문이랑 오늘 발표하신 게 약간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강조점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토론에서 오늘 얘기에서 빠졌던 부분을 지적을 하고 대한 두세 가지 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이게 항상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적절한 토론자는 아닙니다. 제가 그저께 저희 학교에서 요즘에 계속 그 학생들 수시 논술 채점을 하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만났던 그 박주성 셰프인데요. 그 선생님 발표문에 3절에 보면 이제 헬렌 리라고 그 선생님이랑 만나서 야 선생님이 하시는 혁신 토론이 풍부해질 것 같아 그랬더니 충청을 해서 힘들다. 제가 이제 맡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주 수학량에 관한 글이라든가 한두 편 쓴 적은 있지만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발표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마치 일스형의 책에서 이게 토탈 엠파이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 임페리얼 초리즘이라는 말을 써서 전체적인 어떤 그 20년대 이후에 일본 초리즘의 틀을 거시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오늘 발표에서는 좀 생략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발제문에서 보시면 이제 서론에서도 그렇고 결론에서도 1925년이라는 시점이 중시가 됩니다. 이번 정치선에서는 일단 보통선거법의 시행, 치안유지법의 통과라고 하는 굉장히 상반되는 두 법안이 동시에 통과됐던 제국 유혈에서 유명한 것이지만 1925년을 전후해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것이 지리감각이라는 키워드가 일본 초어에서의 지리감각이 바뀐다라고 보시는 거죠. 세 가지 요인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로서 그 제국 관광이라는 것을 자리매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라는 것은 이제 하나는 국제주의 문제일 텐데요. 인터내셔널리즘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무식민지적인 지배체제가 1차 대전 이후에 힘들어지는 상황들, 식민지적인 제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프롤레타리아 인터내셔널리즘에 해야지 그런 부분이니까 영토적인 어떤 그 사회주의, 여기서 또 아나키스트 얘기하셨고 발제에서 뺐지만 제 생각에는 20년대에 들어서 아시아에서 언어사고 에스페란토 운동이 확대되는 것도 사실 팔리안토적인 그런 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제국 관광이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이 되면서 조선과 타이완의 투리즘을 파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뭐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게 큰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면 이제 좀 많이 자극을 끌면서 크게 바랍니다. 제가 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의미 있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925년 전원 시기에 제국관광이 어떤 일본의 지리감각에서 어떤 변동, 그걸 한마디로 하면 문명의 지리감각에서 다문화로의 어떤 지리감각의 변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두 개의 팩터가 함께 상당히 가능한 것이겠지만, 저는 계속 그 부분이 토인이라는 말이 계속 걸립니다. 노진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 문명국가의 건설이라고 하는 메이지 이후에 어떤 일본의 국가 과제 같은 것들이 원래 달성된 다음에 오고마가 얘기하듯이 이제 다민족 국가로 다민족에서 다민족으로 갔다가 정리에 다시 다민족으로 가는 그런 틀이 아니라 애초에 토인으로서 일본의 국민국가 형성 자체가 다민족 질서를 이렇게 국민화하는 그런 것이고, 그 중에서 아이누와 오키나와 인들에게 부여했던 명칭이 바로 토인이고, 실제로 오마모토 중학교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유교 신보에 실렸던 거라고 기억이 납니다만, 거기 실렸던 본토,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를 최초로 방문한 수학여행은 오마모토 중학교였습니다. 오마모토 중학생들이 남긴 그 수학여행 기록 중에 오키나와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수어들이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토인이거든요. 그게 청일전쟁 이후에 1890년대 말에 구마모토 지역의 수학여행단이 본 말이고, 그래서 어떤 이런 30년대에 식민지를 대상으로 해서 일본이 사용했던 그런 토인 이미지가 이제 다민족 그런 단어를 얘기하시면서 사용됐던 것이지만, 그런 것은 이미 메이지 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폐되다가 다시 이 시기에 등장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1925년의 변동의 어떤 사실 제가 읽기로 있습니다. 1925년 전후가 후반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1에서 1호의 변화가 아니라 1, 2, 3의 어떤 그런 은폐됐다 이렇게 곡선을 변화하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변동과 변동의 시기를 1920년대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좀 설명을 더 듣고 싶고요. 그 부분이 사실 오늘 발표에서 선생님이 언급 안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도 그렇고, 발표하신 것은 저희가 사진을 봤습니다만, 그 사유안에 파라코 국립공원 사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서도 1938년에는 타이완의 세계의 국립공원이 지정이 된다. 파라코 중에 하나였고, 제가 알기로는 아리산인가 또 푼산이었나? 어쨌든 아리산과 세계의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는데, 타이완의 국립공원 지정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0년대부터 됐겠죠. 근데 조선에서도 금강산과 백두산의 국립공원 얘기가 이미 20년대 후반부터 등장을 하죠. 잘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에서 시간이 안 되었으니까 충북브라드가 강원도 도의회 같은 강원도 도의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청원을 하고, 실제 금강산 같은 경우는 백두산과 다르게 정치철도라든가 인프라도 상당히 구축이 되어가는 중이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선에서는 국립공원이 실현이 안 되고 타이완에서는 일본에서 국립공원 정책을 이렇게 하강하는 국면에서, 퇴퇴하는 국면에서 왜 타이완에는 국립공원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거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좀 의문이고 자료도 별로 없긴 하지만, 제가 혹시 이제 그런 오늘 조선과 타이완을 비교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선의 금강산 역사문화공원 부사에 대해서 혹시 보신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 토론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このコメン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最後の質問から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けど、私もなぜ台湾で国立公園ができたけど、韓国と食料調整ではできなかったか、私も知りません。一応いろんなところでちょっと調べてみましたけど、やっぱり一番、私の考えですけど、一番いい原因はやっぱり台湾だったら、その土地がもうこういう国有のね、時差ボケが来ました。台湾で土地が簡単に取られました。韓国の場合はそんなに簡単に取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ので、これは田村剛の書いた国立公園という雑誌に出る記事だと思いますけど、一応彼の意見でぜひ朝鮮で国際公園をあげようというような意見がありましたけど、やっぱりその私立的なイントレスもうその土地の主とかそういう問題があってもうちょっと難しくなりました。そういう、私の知っている限り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台湾の場合はその天国の中でその同人の特別の位置がそういう国立公園ができたらいいだと思いますけど、でその最初の質問ですけれども、一応、私のその質問は1920年代にこんなに変更があったのかという質問でしたね。やっぱりもちろん1920年代の前に土人とか土人の言葉もありましたし、やっぱり民族学者とか人類学者の鳥竜族とかそういう人が帝国を回っていわゆる朝鮮人台湾の原住民いわゆる万人についていろんなものが書きましたけど、1920年代に変わるのはやっぱりその地理的な表彰がだいぶ変わります。それと同人のという言葉が残りますけど、やっぱり朝鮮人はこの朝鮮人民とか朝鮮の同人という表現もありましたけど、20年代に入るとだんだんその民族性が認められてきます。その民族性というのはどこから来るとやっぱり朝鮮人は朝鮮、台湾の高さ、土地から高さ部族になりますけど、高さ部族という台湾から来る表現が出てきます。それは別のところを見るとやっぱり歴史、その時間によってその歴史的に台湾何年にどのことが変わるかそれも変わりますけれども、観光のそういう場面から見ればやっぱり1920年代にだいぶ変わります。
それはその質問この2つ 첫 번째 제가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일단 1920년대에 다른 팩터들과 함께 인피니얼 투어를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다문화라고 하는 그 부분이 메이지 초기에도 있었던 것이 다시 뭐랄까요 그런 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이죠. すみません、なんか女人、私の考え方ですけど、女人より、女人は時間的な差で、別にどこのところでも女人がいましたっていう、北海道のアイドルも女人でしたし、もう沖縄の女人、台湾の原住民の女人でしたけれども、やっぱり1920年代に入ると、台湾の女人が高さることになるし、北海道の女人はアイヌですよ。いろんな地域によって、その地域名によって、その名前も違ってきます。一番面白い例はやっぱり台湾の原住民ですけれども、みんなご存知のように台湾にもうその原住民の種族ってもう12種族ぐらいがいましたけど、今かなりの調査によりますけど、だけど1930年ぐらいから観光の案内所とか雑誌とか大阪商船株式会社の高砂族丸もありましたけど、みんなその別々の台湾の原住民の種族がみんな高砂族になってしまいます。で、1935年にも相続の政策によっても万字もそういう言葉を使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政策が出て、やっぱり高砂族という名前がオフィシャル普通の名前になりました。つまり高砂ってもともと江戸時代の徳川というそういう人が使った言葉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ふうに人がある地域に置いたわけです。そういうふうに多文化地域の地理感覚が多民族主義の地理的な基礎がファウンデーションだったと思います。그 외에 흑달 선생님에 대해 발표에 대해서 혹시 신문 같은 거 오신지요? 저기 참고로는 아직도 오키나와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같네요. 어제 보니까 신문에서 오키나와에서 해치보트 건설 반대하는 오키나와 현민들의 그 오사카 후에서 파견된 경찰관들이 시위를 막으면서 이 토인들라고 이야기했고, 그에 대해서 오사카 북의 시사가 옹호하는 단어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좀 시끄러운데 아직 토인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일본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네요. 또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을 주고 싶으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두 분인데 김정은 선생님 하시고. 예. 예. 수업하겠네요. 예, 맥도날드 선생님 발표 굉장히 발표문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개념화하고 계시는 제국적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는 여기에서 아마 시차 여행으로 좁혀서 또 접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런 어떤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게 시민지 사람들이나 혹은 모국의 사람들한테 어떤 공간적인 어떤 인상을 주게 되고 그것을 인식하거나 다른 사람 그 시민지에 대해서 혹은 제국에 대해서 인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들도 많이 있고 흥미로운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오히려 시민지하고 시민모국 사이의 거리가 멀 경우, 즉 원격 시민지의 경우에는 이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의 규정력의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지만 만약에 조선이나 혹은 일본과 같은 경우, 혹은 일본과 일본의 그 시민지와 같이 공간적 배경이 좁게 되었을 경우에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투어리즘, 임페리얼 투어리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공간적인 경험이나 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식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령 결국은 1930년대 후반 4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총력전 체제를 거쳐서 전쟁기로 들어가게 되고 사실은 일본에서 20세 이상의 남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군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조선에 있든 혹은 대만에 있든 중국, 만주든 이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시찰여행하고는 다른 맥락에서의 공간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또 그랬을 때인 경우에 선생님께서 앞에서 20년대 혹은 10년대부터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면 시찰여행이나 혹은 관광, 투어리즘, 투어리즘의 상업화로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민속관광이나 이런 데까지를 쭉 거론하셨던 것들이 그 이후에 그런 유형의 직접적인 어떤 동원의 경험들하고는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궁금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투어리즘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다음에 그런 어떤 30년대, 40년대의 어떤 경험이나 인식, 공간 인식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시는 분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30年代後半になると、その空間感覚がどうやって変わるのかという質問ですけれども、それが、すごくいい質問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やっぱり38年頃に入ると、旅行税金が出てきますね。でそのため、レジャーで、旅行している人が人数が下がりますけど、学生でまだ朝鮮満州台湾に行っています。で変わる、多分一番変わることは満州のところですけれども、都市はまだ韓国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その移民の農業を見るために1ヶ月ぐらい地方満州国の地方を回って、それが第一の、一つの変更ですけれども、それ以外は、一応中国まで行った日清戦争、第二の日清戦争が始まった後、中国まで行った人も、いたそうですけれども、そんなに行けなかったと思います。で結局領事とか満州の先生もだいぶ修学旅行生も行きましたけれども、結局42年頃になるともう観光ということがもう無理になりました。そしてその修学旅行、視察旅行と帝国観光という関係ですけれども、私も本書きながら、これはトラベルですか、観光ですか、視察でどうやって翻訳
約するのか、それがもう難しかったですけど、一応、一応、例えば、韓国人が日本に来るとか、台湾の原住民が日本に来ると、それは第一観光って言いますね。観光は特別な意味で、上の人をこういうふうに日本語の言葉が今思い出せないですけど、で日本人がそのいわゆる内地人が朝鮮満州台湾に行けばそれ視察療法もうちょっとなんか頭がくる活動らしいですけど、実際に同じものでしたですよ。誰他の人に釣ってくれた料亭を作って同じものみんな同じものを食べてもう料理がもうそれは第一の例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韓国でもその中間線だけでずっと街に行って帰ります。だからこの帝国観光と視察旅行の差はその差も帝国的な考え方だと思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따로 하시면 깡통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 배분상 일단 미시다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고요. 혹시 나중에 시간 남으면 페이스 선생님은 다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동선 선생님께 시청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동선입니다. 저는 근대건축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시다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따로 왜냐하면 미시다 선생님은 이력서에서 볼 수 있지만 만주학, 식민지 건축 이런 것에 이번에서 제1인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발표 전체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힘을 잡자면 참고문헌 마지막에 보면 구로이시 이즈미가 컬러리얼랜드라고 했는데 구로이시 이즈미가 저자가 아니고 편자이고요. 거기에는 미시다 선생님의 논문도 있고 제 논문도 들어있어서 편집으로 줘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컬러리얼이라고 있는데 실제 제목은 컬러라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발표는 지금 도면을 통해 가지고 대련시 축항 및 시가 설계에 들어가는 러시아 사람들이 만든 도면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만든 다르니의 도시계획과 일본 사람들이 만든 대련의 도시계획의 이행에서 네 가지 특징을 지적하셨고, 이것이 러시아와 일본의 계획에 있어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가지 점이라는 것은 지형을 이동하는 것, 그 다음에 인종을 분리하는 것, 그 다음에 바로크적 도시계획,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것,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세 번째 바로크적 도시계획과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이것이 대련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식민지 도시에서도 바로크적 도시계획을 시도하려고 하였지만서도 대체로 그것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왜냐하면 기존에 도시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륙을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대련의 특징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철도 이입선이 생겨난다든지, 그 다음에 대련역 같은 것이 백선의 역에 급행열차로 갈아타게 해서 동선을 분리한다라는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북위에서 서양에서 있었던 걸 가상 동아시아에 먼저 도입한 이로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발표에서는 대련의 도시계획과 건축에 있어서는 일본적 요소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대련 시력소 같은 경우는 그것이 타워가 기온마트의 산차를 따와가지고 만들었고, 입구를 잘 보면 가라무토라고 해서 단파풍이라고 해서 그거 가라무토
이런 요소들은 다른 뭐 소학교라든지 일본인 사람들이 사는 건축에서 조금 드러나는데 그거 조금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것인데 여기에 투입된 건축가들이 대체로 도쿄 제국대학 건축과를 바로 졸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설계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가가 이제 그 가장 평소에도 궁금했는데 이 사람들은 영어로 학습했고 서양 건축의 학습으로 이제 계속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렇게 그림으로 그렸던 거를 이 신기지라는 데 와서 바로 이제 그려가지고 자기의 건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제 지금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니시자와 선생님의 표현으로 보면 해외에 나가 처음으로 건축 설계를 주체적으로 하는 경험 이렇게 이제 표시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인 건축가들의 관계랄까 네트워크의 문제인데 본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다츠노 긴코랑 동향인 관계로 뭐 건축에 임하겠다. 다츠노 긴코는 일본 건축계의 대부였어요. 완전 천황과 같은 존재였는데 사가현 가라츠 출신의 사람인데 그게 동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건축가가 된다는 게 좀 이상이고 중간에 보면 오다 찌요시가 요시다 소다라고 이제 남자로 드리고 이런 것들이 근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통시대 일본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제 건축이라 하는 특수한 전문 직종에서도 이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네트워크랄까 관계 경로를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건축의 최첨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뭐 유럽에도 가고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저는 학시부 건축소의 건축과를 연구하는데 이 사람이 1909년에 서울에서 경성에서 설계하다가 그 난방 문제가 잘 몰라가지고 대련을 거쳐서 장춘, 하얼빈, 블라디보스토크 출장을 갔다 온 기록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일본 건축가들은 그 일본 건축은 난방에 취약하기 때문에 난방에 대해서는 러시아라든지 다른 유럽의 경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건축술의 이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언급된 사람들 중에서 고토 신페이라든지 쯔나기 요이나카라든지 나카무라 요시에라든지 마츠무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식민지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조선이라든지 일본에서도 활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포즘의 그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이동의 사회사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아까 발표 중에는 건축가에 관한 말씀은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소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자꾸 궁금한 건 이게 우리랑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경험이 또 일본의 국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토 신페이 같은 사람은 타이완에 있다가 만주에 있다가 다시 이제 지진 다음에 도쿄로 가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근대성이 이동될까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것 같고 특히 고토 신페이는 그 도쿄 대지진 다음에 이렇게 도쿄 부흥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3.11 대지진 이후부터 그 전기가 다시 막 쏟아져 나오고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발표하신 내용이 굉장히 현재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는 그 결론에서 넷째가 식민지 통치 능력의 비교를 그 서양에게 요구당했을 때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대련을 이렇게 엄청나게 서양 건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 논리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그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모범 발표는 대련에만 집중하셨는데 이게 다른 식민지 도시계획과의 어떤 비교점,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만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たくさんあって、時間足りません。はい、で、どこからいきましょう。一応順番に最初から。一番最初の引用のは完璧にミス、黒石泉さんの方の名前ミスですね。すいません。それから2つ目で、
4つの特徴のうちの、バロック的都市計画と、それから海陸連絡の港の作り方が重要だと。これはご指摘の通り、その通りだと思います。それで、バロック的都市計画は満州でどうだったかというと、満鉄の沿線の主要な都市に、都市計画を行いますけど、基本的には、グリッドプランに、円形広場を少しだけ入れるという方法ですから、大連のようにはなっていません。それで、じゃあ、大連の計画は、その日本人の都市計画かというと、ほとんどロシア時代のダーリニーの都市計画図を使って、それを修正して、現状の大連ができているので、残念ながら日本人の能力ではありません。断言します。で、褒めるべきことは、もし日本のその専門家の能力をもし評価するのであれば、どういうふうに使って、修正したところもあるので、それは、バロック的都市計画がより記念性の高いものになったということは言えると思います。それから海陸連絡はやっぱり大連の特徴ですが、満鉄が管理していた港は他に、当時はアントン、今はタントンって言いますけど、それから栄光、インコ栄光っていうところがありましたけど、その2つの港に比べるとやっぱり大連が満鉄にとっての本社がある場所でもあるので、海陸連絡のシステムは非常によくできていました。ただ、これは建築や都市の専門家が語ることではないんですが、なぜか日本で満鉄の研究をやっている人たちが見過ごしている点があるので、あえてここで言いますけど、満鉄が考えていた海陸連絡は日本と、大連満州の連絡ではないんです。満鉄が考えていた海はどこの海かというと、上海とか天津とか中国沿岸の海と大連を通した満州の連絡を考えていて、それはハードなものじゃなくてソフトな話だから、私があまり言うことじゃないけど、こういう事実があります。先ほど私が紹介した大連埠頭で客船が着くと、大連から長春行きの列車に乗れる。問題はその大連埠頭に着く船はどこから来た船かっていうと、満鉄が独自に持っていた上海港。上海から大連に来た船が朝着くと、長春行きの急行列車が埠頭に待っていて、そのまま乗り換えて長春まで行くと、その日のうちに長春に着きます。決して朝鮮三井とか日本郵船とかの船が日本から来る便に、そういう日本から来る船に急行列車があっていたのではありません。これは非常に大きな問題ですけど、これはあまり都市計画と関係ないのでただこういうことをぜひ、むしろ人文社会科学系としては見過ごさないようにし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それから大連市役所の例が出て、私がかなり今日強調して大連の建物ほとんど日本建築の要素がないと言いましたけど、ウーさんよく研究してますからよく知っててウー先生よく知ってますね。大連市役所は大広場に面した建物の中で唯一大連市役所だけは日本建築の要素があります。ただそれを日本建築として見せる演出をしているかどうかという問題があって、これデザインの議論になるのでなかなか議論が難しいですけど、確かにカラーハフも千鳥ハフもついているし、当は、松室真一さんという建築家が設計したときに、彼は京都府の技師をしていたから、京都にあるお祭りの出し、お祭りに使う車のデザインを当に入れたというふうに自分も言ってますから、間違い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だからといってそれを日本建築に見えるかっていうのが問題で、基本的にはバロック建築のスタイルをとって、やっぱりディテールに入れていっているというやり方をとっているので、そ
それは1930年代に満州国で出現する、日本風や中国風の屋根をかけた建築とは多分形の作り方が違うと思います。それから住宅のレベルで、日本建築が入っている住宅はありますが、基本的には数は少ない。それから神社、お寺は、それが日本建築なんですけど、一般的には、そうではないものも建っています。レンガ像で神社を建てると、なかなか日本建築ができないのでそういうことも起きています。それから、なかなか言いにくいですけど、日本の都市には必ず遊郭があって、遊郭だけはなぜか日本建築。で、それは法律の適用外だったのか、レンガ像にならなかったのは私には理由が分かりません。ということで、日本建築の全くないわけではないですが、私が今日強調したかったのは、観光のところでも1920年代、30年代の時代部分がありましたけど、実は建築の部分で、1931年、2年のところでの建築の部分は、満州だけではなくて、日本の植民地、支配地というレベルであると思います。それから建築家の話題なんですが、今日紹介した建築家の何人かが東京帝国大学の建築学科を卒業したという建築家が出てきます。で、設計の能力がどうだった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難しいんですけど、私が植民地の建築の研究を始めた今から30年以上前、日本の学者の定説は、日本で仕事のない建築家が植民地に行ったっていうのが定説で、今でもそういうことを信じている先生いっぱいいます。で、それを私は明確に否定します。仕事がなかったのではなくて、支配機関に請われて、頼まれてきている、採用されているわけで、それは日本の支配が広がっていく中で、そういう建築家を必要としたから来ているのであって、日本に仕事がないから植民地に行ったというのは、ほとんど根拠のない、憶測です。はい、それから岡田時太郎の話、辰野銀行と出身地が同じであった岡田時太郎さんという話ですけど、これは本当に出身地が同じどころか近所に住んでたんですね、江戸時代に。岡田時太郎と辰野金吾は6歳違いで近所に住んでいて、しばらく会ったこと、明治維新の後2人は会ったことがなかったんだけど、たまたま、岡田時太郎が上京して帝国大学の工事現場で辰野金吾に会ったから、また復活して辰野さんの事務所に手伝ったということから建築を、職業にしたという人物です。それから太田剛と吉田宗太郎の関係、養子に入っているっていうのは、これは日本の社会で当時一般的にあったことで、日本の法律で家督という概念が、家という概念があって、子供がない家で、旦那さん、主人が亡くなってしまうと、その家が潰れる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戸籍の上で誰か養子を入れるというシステムがあって、太田さんが亡くなった時に太田家に子供がなかったので、奥様が、太田さんの遺言で、子供じゃない、子供の年ではないんですけど、年の近かった太田宗太郎が吉田宗太郎が養子に入ったということです。それから建築家のネットワーク、情報収集の問題で、これはですね、今日小野木さんの話がパワーポイントを用意したんですが、時間がなくてやりましたけど、私が今日の論文で強調したかったのは、そのラビオにいた建築家たちが日本に視察に行かない日本には視察するものはないはっきり言ってどこに行くかって当然ヨーロッパやアメリカに行くわけです。なんだけど、もう一つ大事なことは、上海とか北京とか天津とか青島とか中国沿岸の、イギリスやアメリカ人の建築家が活動しているところに行くと、実は世界の最先端がそこにもある。これが大事なことで、じゃあ大連はそういう都市だった。
で、もう一つ、日露戦争が終わった直後の大連だと、ハルピンに視察に行ってる建築家がいます。そういう状態であったっていうことを今日は言いたくて、論文にその話を入れました。で、先ほどタキシードの建築家の例が出ましたけど、やっぱり朝鮮総督の庁舎に非常に関わった国枝博さんという方は、やっぱり日本に視察に行ってないですよね。アメリカのヨーロッパに行ってるんだけど、日本には視察に行っていない。やっぱりね、そういう日本人の建築家が腹からそう思ってたっていうことですけど、一方でやっぱり上海には行くって、これ大事なことだと思います。で、今質問にはなかったですけど、むしろケイト先生の話に関わるか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長崎に住んでる日本人でお金のある人は東京に買い物に来る上海に行ったら近いのでそう1920年10年代20年代っていうのは船に乗って上海に一晩かけて行って朝着いて買い物して夜の船に戻ってくるんですね。弾丸ツアーって言いますけど、そういうことが成り立ってた時代だったんですね。だからそういう感覚が日本人にある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上海に行くというのは何の抵抗もなく行けるだったと思います。それから移動の社会史という問題で今日一切省いてしまって申し訳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僕は国内への影響というのはなかなか検証しづらくてわからないです、正直なところ。ただ小野木さんのように日本で教育を受けて日本で海軍の技師になったり文部省の技師になったけど、結局そこで主体的に活動せずに台湾総督の技師になって台湾に来たら、その後日本には帰らずにそのまま満州に行っちゃった。でそういう建築家って何人もいて、でもう日本の国内は関係ないんですね。帝国のネットワークっていう言葉はよく文系の先生が使いますけど、建築家の帝国のネットワークっていうのがあって、日本国内はどうでもいい支配地で動いている人たちがいるというのを調べてみて初めて分かりました。でもこれは日本人だけじゃないんですね。僕は20年前にイギリス人の建築家で上海や香港に来てる人たちの移動を調べたことがあって、第二次世界大戦になって日本軍が占領します、上海や香港を。で彼らは居場所がなくなると、イギリスに帰るのかってほとんど帰ってない。どこに行くか、オーストラリア、それからカナダ、それから南アフリカで、1945年に戦争が終わった時、1949年までの間に戻ってきてるんですね、上海や香港に戻ってきてる。そういう動きがあるので、これは僕は日本人だけの問題ではないと思います。つまり植民地に行って支配地に出ていった人たちが世界中どこでもそういうことが起き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見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それからですね、最後の質問。大連の、一番最後の質問なんです。一番最後の質問。他の植民地として計画。大連はもともと第2の一番中心街はロシアの計画を引き継いでますから、そこから大連の人口が増えて、市街地が西側に伸びていくと、実は大連の西側の都市計画って普通のグリッドプランなんですよ。でそこでは満鉄が満州でやったグリッドプランとか、あるいは台北で台湾総督府が都市改造をしていた時にやっぱ市街地を広げていった時にグリッドプランなんですよ。でそういう意味ではなぜか日本人が独自にやる都市計画ってなんでグリッドプランになっちゃうのか、どこから来たのか私にも分かりませんけど、そういうことになってて、非常にそういう意味で記念性が下がりますね。バロック的とはあまり言えない記念性が非常に下がった普通のグリッドプランの街ができていくし、建築の配置がつまらなくなります。要するに中心がなくなってしまう、広場がないから中心がないので、建築の配置が記念性が下がりますということです。ただ建築の質的な比べ方をすると、やはり大連に資本の集中があったのは間違いないので、奉天とか長春とか武順とか日本支配地の満州の都市に比べれば、やっぱり大連の市街地は建築の
質的な比較は高いと思います。でもそれを天津や青島や上海に比べたら日本の帝国主義ってはっきり言います。レベル低いです。それは日本の帝国主義が日本がそのくらいの資本しか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の証明です。でこれは多分議論になると思うし、なかなかこれを韓国で言うのは言いにくかったんですけど、そこは、私はそういうふうに見ているという考えを分か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以上です。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일단 25분밖에 안 남아서요. 아시다시피 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시간을 보면서 이동희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받고 시험표를 설명받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알아서 적당히 그때 봐가지고 분배하겠습니다. 그럼 홍선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하신 잡지 진달래라는 잡지하고 그리고 김치종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 연구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부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히 언급을 하고 한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먼저 이 50년대 일본의 서클 시 잡지 연구 굉장히 새롭고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이 잡지가 1953년에서 58년까지 6년간 20호가 발행이 됐는데 우리도 실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2008년도에 비로소 복각본이 가능이 됐고 그리고 그와 함께 2009년도에 비슷한 서클 잡지들에 대한 복각이 가능이 됩니다. 시리즈로. 그리고 최근에 그런 서클 시 잡지, 서클 시 운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최근에 그런 복각본에서 발견한 사실을 보면 그 도쿄 남부지역만 500~600개의 서클, 400~500개의 서클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잡지, 진달래가 발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진달래 도의 초창기 잡지의 모양이 등사판 인쇄지, 한 장 글을 써서 미는 그런 방식의 초창기에 거의 대부분이 그런 형식의 모습에서 나중에 진달래 뒤에 가서 인쇄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매우 소박하지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잡지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연구는 인재 시작인 거죠. 여러 읽는 모임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우리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신 진달래 번역이 된 거는 사실 그때 놀라운 일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 잡지는 굉장히 새로운 연구 대상인 걸 분명하고요. 그래서 잡지 안에 내부에 대한 내용도 워낙 많이 다뤄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김치종이라는 작가 작가는 현재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자서전이 나오고 한국에 번역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알려지긴 하지만 연구로서는 아주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전집이라든지 자신 있으면 연구만 있기 때문에 아주 충분하게 객관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김지종이라는 작가는 부산 출생해서 6살 정도 제주도에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사산항쟁에 뛰어들게 되죠. 본인이 직접 뛰어들면서 1년 동안 피신을 하다가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오사카에서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더군다나 일본어로 모국어가 있지만 일본어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상담 활동을 하는 일본어 문학 활동을 하는 그런 작가이죠. 그리고 조선 청년 활동을 했고 그러다가 부지에서 탈을 하고 그리고 조선적을 버리고 한국적을 습득하는 여러 가지 그 삶 자체가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아온 그런 작가이고 하면서 분명히 작가도 이 잡지도 굉장히 중요한 흥미로운 그런 제재인이 분명하고도 털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너무나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작가 작품 이 잡지가 그래서 다루시면서 그 제목으로도 시와 정치 사회라고 붙이셨지만 결국은 이 작가는 이 잡지는 사실은 문학 동인지가 아니라 대중지인 거죠. 서클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조직이 있고 오류가 있고 그 오류의 지위를 받는 대중 조직으로서 서클을 만들어서 서클 지를 만드는 이런 식의 내용인데 결국 그걸 다 조직을 버리고 시를 선택하는 거죠. 정치를 버리고 시를 자신의 이념을 어디에 걸는지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버리고 문학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이 잡지 해산이 되고 나서는 동인지를 만들죠. 후신으로 가리온이라는 동인지 그러니까 문학인들의 프로들의 그전에는 아마추어 대중지였지만 서클지였지만 이제는 프로들의 동인지를 만들어서 자신은 시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데 현재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시를 문학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선생님이 다루고 하는 것이 해먹은 그런 사회적 리얼리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이 진단이 안에 전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문학이 뭐가 중요하냐 노동의 삶이 중요하고 근데 수익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뭐늘 있었던 100년 전에부터 있었던 사회적 리얼리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반복 변주인데 그러면 도대체 결과적으로 시를 선택했고 시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적 공공성이 정치적 공공성을 창출하고 그래서 이 뭔가 실현을 냈다라는 부분이 사실 정치가 이겨야 되고 조직이 나왔어야 되고 조직을 위반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좀 실제 이 김시정이라는 시인의 삶과 이 잡지의 해체 과정과 그것을 읽어낸 선생님의 시각이 좀 뭔가 이렇게 맞물지 않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뭐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게 참 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다툼하고 정치가 있습니다만, 저도 입찰을 넣어서 알고 있으면 정치라고 생각하고, 자기 입장, 그건 이제 시적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장. 그러니까 이제 시의 입장도 되겠습니다만, 제1이라고 하는, 제1의 어떤 삶에 대한 좀 자기 답을 찾아가는 그건 이제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조선 청년으로 다 이렇게 민단도 아니고 이게 한국적을 지키겠다고 그랬지만 자기는 이제 조선으로 정치는 조선으로 그대로 한국적은 이제 두 가지를 들어요. 하나는 이제 일전에 한 두 번 정도는 부모님 노소로 성별을 하겠다. 부모님 외동아들이었는데 부모님 다 쓰고 일하면 됐기 때문에 저 일찍 돌아가셔서 60년 이제 다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이룬 조선 한국에 대한 한국적에 대한 나름의 그러면서 그러나 제1의 한국적을 지향하는 게 제1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자기는 그런 의미에서 조선이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뭐 우정치적 말해서 좀 반정치적인 그런 시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인 입장이라서 많은 정치적인 논란이 있습니다만 김시중의 어떤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와 시의 어떤 큰 속에서 시인으로 살아남은 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정치가 살아남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이야기하는데 그걸 굉장히 성취한 거죠. 그 기국 사회라고 하는 그 열기 속에서 냉정한 니 같다라고 하는 식을 쓰면서 이 사람이 도달했던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런 점에서 시의 어떤 의식적 기능이라고 인식해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술의 어떤 의식적 기능이 뭔지 잘 궁금했는데 저는 그 한 사례를 김시정
많은 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미학과 정치가 어떻게 만나는지, 문화학 정치가 어떻게 만나는지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좀 소박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 공동체라는 뜻은 이 같은 조직이라든지 일변도적인 그것이 좀 나쁘다고 떠나서 그런 어떤 정치가 아니라 좀 계속 물음을 뜯는 정치. 나 속에서 밤을 보는 정치. 그런 정치는 시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를 공부해서 부절만 느끼면서 온몸으로 쉬는 동안 시를 쓰면서 혹은 또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시와 정치를 통합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선생님 괜찮으신죠? 추가적인 질문이십니다. 질문은 이제 15분 넣었습니다. 15분 동안 이제 지금 발표자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프로에서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 거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박사님. 예, 박영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시정 선생님 논문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는 과정에서 들었던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아까 우정 선생님은 전문가 입장에서 여쭤봤고요. 저는 문외한의 입장에서 까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첫 번째는 도시계획에서 불연화를 위해서 건축 규제를 했잖아요. 그럴 때 그 결과 벽돌조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근데 불연화라면 그 벽돌조 외에도 여기 보니까 종류의 석조가 있고 그다음에 철골 내화조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데 유독 벽돌조로만 된 이유가 좀 궁금했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기술 수준이나 뭐 비용 뭐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벽돌을 택한 거 외관에 중점을 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 사정을 조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롄이라는 도시가 기념성이 높은 바로크식의 이제 도시 공간을 구성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기념성의 의미인데요. 그 논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원형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소에 이제 주요한 건물들을 배치를 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거에 보면은 대개는 시민 통치와 관련한 지배와 관련된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이거나 아니면 은행이거나 이런 건물들을 배치를 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기념성이라는 것은 지배 권력, 대신 지배를 표상한 것이었다라고 그 정도까지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 기념성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먼저 떠오른 것은 사실은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부분 외에도 기억에 관한 부분이 사실은 기념성이 갖고 있는 또 중요한 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보통은 그런데 그렇다면 이 다롄이라는 도시에서는 그런 기억을 상징할 만한 그런 것들이 그 밖에 건축이건 뭐건 상징물이건 있었는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새로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그런 기억과 관련된 부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다를 건넌 건축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선생님은 그들이 취직자리가 없어서 간 게 아니다 라고 탄원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면은 대개들 엘리트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도쿄 제국대학 출신에. 그래서 그러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건 이들이
식민지 지역에, 식민지 내지는 반식민지 지역에 가서 일을 했을 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의 문제예요. 식민지에 대한 의식. 근데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제도의식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았을까. 거기서 일할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뭐냐면 만주국 얘기를 할 때 하면서 이 만주국 건설에 관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만주라는 곳이 일종의 테크노피아였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말을 어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히 건축가들은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혹시 그런 의식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 번도 설계를 안 해본 사람들이 다른에서는 설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이 가능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테크노피아 건설이라는 그런 의식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건축가들이 일본 건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본 건축에 대한 기술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되게 보면 메이지 초근대 메이지 시대에 보면은 맨 처음에는 서양의 건축 양식을 들여오다가 그게 이제 일본 건축가에 이렇게 접목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라는 어서 제가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그 주체가 됐던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의 장인들, 쇼군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일본 건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양 건축을 배워서 접하기 가능했다는 것 같은데 선생님 설명에 의하면은 그 고등교육기관에서 일본 건축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체 일본 건축에 대해서 소홀해졌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건축을 설계하는 일본 건축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 건축을 설계하고 담당하는 사람들의 양성 내지는 그 기술의 점수 이런 거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입니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一つずつございます。まず、都市計画で、不燃化の問題で訳していただいたので、事細かに読んでいただいたと思いますので、法律のこと書きましたけど、ご指摘の通り、レンガ像だけが不燃化ではなくて、石像でもいいし、他のことでも可能だったんですけど、なんでレンガ像になったかっていう理由は、はっきり分かりません。それでただ、当時のことを、後から思い起こして書いたものとかいろんなものを読むとですね、一つは当然レンガ像が一番安上がり手軽職人が多いレンガ像を施工してくれる職人が一番たくさんいるというのが一つ。でもそれだったら赤レンガむき出しの建物、つまり外壁が赤レンガになって外に何も塗ってない建物がいっぱいあるんですけど、本当に美観のことを考えるとそれはヨーロッパ的感覚では安上がりの建築なのでヨーロッパではあまりやらないですね。イギリスぐらいですね。それで大英帝国になる前のイギリスだと思うんですよ。実はヨーロッパ人の方からすると安上がりの建築って見え見えなんですけど、なぜか日本人はある時からそれを良しとしてしまった。それ国内のレンガ像の建築がほとんど赤レンガむき出しで建てられていったという。で日本人の一般的な感覚ではそれでいいという代表的な東京駅ですね。あれはロンドンに行けば街場の建築褒めるべきものではないんですよはっきり言いますなんですけど、そこは感覚の違いだったので、そういう意味でやはり美観もという意識も作用していたはずです。で、今日一番言いたかったことはレンガ像になるということは必然的に和風建築がなくなるということです、はい、それから2つ目の記念性の問題ですけど、確かにご指摘の通り広場に面して優先的に建てられたものは
支配に関わるもの、あるいは民間であっても銀行とか、民間の会社だけど実は権利をこもっていた東洋拓殖とかそういう建物が建てられていて、そういう意味では支配に関わる建物が優先されている。で一方で記憶の問題、ほとんど私は実はそういうことを考えたことが今までなかったのでちょっと今適切に答えられ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当時大連で生活していた人たちの話をもう今は聞けませんけど30年前はまだ聞けましたので、そういう私が研究を始めた頃の記録をたどると、やはり大連で皆さんが記憶する場所はやっぱ数箇所ある、共通のところは。一つはやはり大広場、円形の大きな広場で、あそこからどこを見るかって見方はいろいろあります。大和ホテルを見る人もいれば、横浜賞金銀行を見る人もいるし、実は大和ホテルと大連市役所の間の通りから丘の上に、満鉄の大連医院という巨大な病院の正面が見えます。そういうところを浮かべる人もいれば、やはり大連ふ頭ですね、港をふ頭の客船乗り場、あれを陸から見るんじゃなくて海から見るっていう、入ってくるときに見える風景、それが大連の記録だという人がいます。で、なぜか大連駅がありませんね、そういう意味では。本来、駅というのは都市の玄関なはずなのに、例えばソウルでソウル駅っていうのは多分そういうふうに確保して記憶に残る駅だと思うんだけど、大連で生活した人に大連駅が記憶にあるっていうのはあまり聞いたことはないですね。多分あれは通過するものであって、あまり記憶に残るものでは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ですね。建築としてはうまく作って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ことでよく出てくるのはそういう場所です。それから今はもちろんありませんけど、大連神社があった丘陵地があります。で、神社が記憶に残るんじゃないんです。神社の前に行って神社にお尻を向けて街を見える街の風景、僕は今泊まってるホテルが実は神社の跡地だったって昨日聞いたんですけど、確かに今朝ちょっと神社の跡を見たんですけど、ホテルの前から確かに中朝の街はよく見えるっていう、その光景ですね。それと同じなんですけど、そういう光景が記憶に残っている。それから3番目で、エリートたちの意識なんですけど、これはですね、諸説あって分かりにくいですけど、一つだけ僕がいつも否定するのは、実験場ということを言う人がいっぱいいます。研究者でいっぱい皆さん指摘されてますけど、僕はそれを否定します。実験する余裕がないんですよ。実験だと失敗していいんですよね。なんだけど、失敗すると自分たちも死にますので、建築の場合失敗すると崩れて倒れて人が死ぬとか、寒くて住めないとか、いろんな失敗は許されないんですよね。だから実験ではないんですね。よく実験場っていう人いるんですけど、それはおそらくですね、異民族支配を知らない人たちがいることで、植民地のことを研究するとそういうことにはならないんじゃないかと私は思っていて、要するに失敗する余裕がないんですね。で、先ほどウ先生の質問に僕一つ答えてなかったのに気がつきましたけど、エリートたちがそんなすぐエリートだけどすぐ設計できたかって、設計はできるんですけどね、施工のコントロールができないんですよね。で、それをですね、そういうエリートスタッフの下にもっと経験を積んだ中間的なスタッフがいて、彼らがコントロールをする。そのピラミッド構造ができている。で、先ほどの太田剛さんという人の話と、養子に入った吉田宗太郎さんという人が話しましたけど、あれは確実に太田剛さんが吉田宗太郎さんを満州に連れて行ってます。なんでかっていうと、自分の手足になって働ける有能な助手が欲しいという。で、建築ってそういうものなので、それは今どの社会でもそうですけど、それが成立しているので、建築が建て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で、エリートの意識は分かりませんけど、一つ否定するのは実験場という意識はなかったと思います。帝国意識があったかどうかというのは分かりません。はい、それから日本建築の教育の問題ですけど、大学の教育でもともとイギリス
から教育のシステムを入れた日本なので、当然イギリスの教育に日本建築の科目はありませんから、当たり前ですけど、だから大学の教育に日本建築の科目がなかったわけです。で、明治20年ぐらいになってですね、日本建築を紹介する授業っていうのができたんですけど、それは誰に頼んだかというと、江戸時代に神社やお寺を建てていた有名な大工棟梁の、家の棟梁に頼んで授業をやってもらったんです。帝国大学で。だけどその中身は授業じゃないんですよ。要するに彼が知っている有名な建物、これが、例えば二条城ですとかこれが日光の東照宮ですとか、絵とか写真を見せて紹介するだけなんです。だからシステマティックではないので勉強できないんですよ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教育には成り立ってなくて、でそれがシステムとして治るのは伊藤忠太という有名な建築家が出てきて、彼が東大の助教授になって体系的な授業を始めてからです。でもそれはなかなかですね、設計には結びつかないです。知識ができたからって設計できるわけじゃないのでで、先ほどご指摘いただいた明治時代にすでに日本建築の日本主義を取り入れた建築ができているというのは確かにあります。一つは2つありまして、有名なもの2つありまして、一つは奈良県庁舎、明治28年に竣工した奈良県庁舎は木造の建物で、日本風の屋根がかかった建物、それは奈良に建っているからという理由なんですけど、それはでも全体としてはバロック建築のファサードの作り方を持ってきて、で、イギリスとかフランスにあるハーフティンバーっていう普通の何でもない町場の様式を使って、それに入り小屋屋根を乗っけたという。でもデザインとしてはうまいです。だからもう一つは日本官業銀行の本店、明治30年に竣工してますが、それも同じようにバロック建築のプランとファサードを持ってきて、そのバロック建築のデザインのところに日本建築のディテールをはめ込んだ。なので全体としてはバロック建築でデザインしています。それは本当に得意な例です。非常にうまくデザインしています。ということです。ちょっと長く答えましてすいません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 시간이 초과했는데요. 아까 김기영 선생님이 아까 손 주시려고 약간 박수를 보내주셨는데 혹시 질문이나 간단하게 해주실 말씀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예. 저는 오늘 패널 토론한 줄 알고 코멘트를 좀 준비했는데 시간이 난시하니까 간단하게 중평 정도로 하면서 좀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부분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프로그램 보더라도 굉장히 좀 완벽성이 있는 테마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이 여행의 문화사, 그다음에 건축사, 그다음 사회사, 이주의 사회사, 그다음에 문학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이 제국이 해외 연구를 만드는 과정과 그다음에 이후에 그것이 80년이나 이후에 어떤 식의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주로 이제 조선과 대만을 비교하는 얘기가 좀 나왔고 또 두 번째 주제는 만주를 다루게 됐고 세 번째 주제에서는 북한과 중국을 다루고 네 번째 주제에서는 주로 이 남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던 오사카의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의도한 것이라고 저는 별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잘 맞아들어진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일본 제국 20세기의 이슈 간에 걸치는 제국과 탈식민의 문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을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들이 내 발표를 통해서 굉장히 골고루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심포지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질문들을 다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두 분께만 그냥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질문만 시간이 없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우선 케이티 막노널드 선생님 발표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고 저도 사실 좀 겁없이
식민지식의 관광 연구를 좀 하면서 이걸 그 관광 식민주의를 일종의 테리토리얼리티, 제국의 테리토리얼리티 확보 전략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이론화해 보려고 해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미국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사실 작년에 제가 기획 같은 데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오늘 이번에 한국에 오신 분이 재밌었고요, 인스폼 자체가. 근데 이제 주로 오늘 얘기에서는 이제 2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그 조선과 대만에 있어서의 그 일종의 관광 식민주의 담론의 변화, 뭐 그런 것들 일종의 현지적인 문화를 네거티브하게 보는 것을 포지티브하게 받아들이는 뭐 그런 전략으로 대체로 이제 동년선상이 있는 변화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대만이 갖는 로컬리티의 차이성, 제국 테리토리의 지적 차이성이 특히 관광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낳고, 그게 아까 예를 들면 이성모 선생님이 질문하신 왜 조선에서는 국립공원 설치가 안 되고 대만에서는 되는가라는 질문. 그러니까 사실 그 일본 전체를 보면 어쨌든 그냥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대체로 조선은 일본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떨어지는 공간이었는데, 반해서 아열대의 일종의 토인에 대한 상상이 있을 수 있는 타이완이나 혹은 광활한 대륙이라는 공간에 대한 상상이 이거죠. 그런 이국주의의 공간인 만주라는 공간은 훨씬 그런 의미에서 관광지로서의 매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조선은 제가 조선을 봤을 때는 주로 이렇게 만주로 가는 통과지로서의 역할. 조선에서는 조선 내부에서는 계속 일본이 관광지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일본이 관광객 관점에서 보면은 만주로 지나가는 길에 잠깐 쉬어가는 공간 뭐 이런 개념으로밖에 인식이 안 됐던 공간이 아닌가,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 과정에 빚어지는 조선이라는 공간이 대만이나 만주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또 그러면 영토하기는 더 쉬운 공간이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국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동 선생님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게 시적 공공성, 혹은 시공동체라는 이 개념, 시적 공공성, 시적 공공성을 대체하는 시적 공공성의 개념,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직 이 글에서는 충분히 이게 개념화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제가 든 생각이 이게 일종의 어떤 형태의 운동이 어떤 에너지가 되고, 그게 문학적인 창작의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고, 그러다가 또 이게 일종의 안정적인 제도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사라지는 것인데, 사실 오사카의 문화 공동체라는 것이 그것도 오랫동안 이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좀 그런 해방 이후의 불안정한 상황, 이게 남북한 분단 전쟁, 그러면서 제1교포의 불안정한 목적 지위, 그러면서 제도적인 공공성에 편입될 수 없는 이 자인치들의 그런 자족적인 공공성을 계속 그게 유효했던 그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학성이 정치성을 띠면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예각화시켜서 부각시키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게 문학사에서는 주로 개인의 경우 디아스포라 문학 혹은 좀 민족의 이런 얘기로 많이 반응이 되지만, 제가 볼 때 오사카라는 로컬리티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주로 영호나 남부지방 사람들이 많이 가 있고, 또 제주도 사람들이 가 있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그 사람들만 사실 제가 내일 제가 발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조선인들이 한 도시에 모여 사는 규모로 따지자면 경성다음으로 컸던 곳이 오사카니까 보통 들어서 그러면서 일종의 독자적인 조선인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쓰는 말 자체가 일본 말과 제주도 방언과 조선 말이 섞인 독특한 언어들이 거기서 만들어졌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언어 감각들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 공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좀 상상이 어려운 어떤 공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게 물론 이제 해방 이후에도 그 오사카 공간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오사카는 여전히 굉장히 그 한국인들 조선인들의 집거리로서 큰 역할을 해왔으니까 우리 대표적인 더 커진 부분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그 오사카라는 로컬리티, 이구노구라는 이하이노구라는 로컬리티가 갖는 그런 독특성을 좀 부각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가족 단위나 출신 지역 동양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커뮤니티가 쉽게 형성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 간의 어떤 차이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 결합이 되거나 혹은 갈등을 일으킬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안에서 그런 문화 공동체 안에서 보이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10분 넘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저는 꼭 이 말은 해야겠다 혹시 계시는 조언 있습니까? 좀 짧게 해주세요. 짧게 그 진단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읽고 가리오도 읽고 한 적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시와 정치를 어떤 미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김시종에게 있어 정치는 그 정치운동 과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기용 선생님이 이들의 시공동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당시에도 이 시공동체가 물론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정치운동의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정치운동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특히 일본어와의 갈등은 청년의 어떤 그 주류파와 청년의 비주류의 갈등이기도 했고 청년의 주류 비주류의 갈등은 정치운동 형상에서는 또 복잡한 또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른 채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이게 붕 떠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께서 실제로 그 정치운동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현실 작품 분석에서 되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가리온 자체가 발생할 때는 제1조선 운동 내부에 갈등은 있었지만 북한에 대한 어떤 충성심은 변하지 않았던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일성 내지는 북한 사회주의 동북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그 제1조선인 내부의 갈등을 정치적 갈등을 이게 어떤 우위성을 확보하려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상적 우위성 내지는 어떤 그 도덕적인 우위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논리조차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짚지 않고서는 시와 정치의 논의가 굉장히 붕뜨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것 좀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지금 12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그 식사를 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도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